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하영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무법인 신율의 대표 세무사로 이제 같이 있고요. 실제 제가 이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건 2009년도에 합격을 했고, 한 3년 정도는 세무법인에서 기장 관련된 업무를 했었고, 현재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P사에서 이제 R&D 그 연구센터 이쪽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뒤로는 좀 지속적으로 컨설팅 관련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주식 정리 방안에 대해서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그 차명주식 정리 방안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해결 방안에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가 있고 일반 명의신탁 해지가 있고 세 번째는 소송을 통한 명의신탁 해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비특수 관계자 간의 저가 양수도 방식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잠깐 이제 그 해결 방안만 좀 설명드렸고, 지난주 강의는 주로 첫 번째에 있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 방법에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제 굉장히 요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뷰하는 시간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대상자 요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실제 소유자가 원래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니까 대표님이 이제 그 신청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확인 신청 대상자 요건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식 발행 법인이 2001년도 7월 23일 이전 설립되었고, 실명 전환인 현재 조특법상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기본법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업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소기업 기본법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그리고 실제 소유자의 명의신탁자 두 분 모두 다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발기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이제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에 사실 이동을 하시는 것도 이제 그 가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 발기인이 지금까지 계속 현존해서 한 번도 변동 안 하고 있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진행한 건 보시면 나중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실제 사실 이제 뭐 과거 한 20년 가까이 되셨는데 그 주주분이 계속 있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퇴사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명의가 재신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인정이 돼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2017년도 5월 1일부터는 저희가 그 30억 미만, 전체 실명 전환하는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30억 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이 이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차명 주식에 대한 그 실제 그 실명 전환 가액이 30억 초과하시더라도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요건만 알고 계시면 이 요건에 해당하신 업체들을 방문하셔가지고 저희가 명의신탁 환원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인지시키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반 명의신탁 해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어떤 방안으로 이제 갖고 오냐를 봤을 때 일반 명의신탁 해지로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일반 명의신탁 해지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 요건은 명의신탁에 대한 사실관계가 입증이 가능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한 분이 만약에 나는 내가 명의신탁한 게 아니고 내 거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이 방법으로는 하실 수가 없으시고 이제 소송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거죠. 금융증빙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은 다 있으셔야지만 우리가 일반 해지로 이제 가능하시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잠깐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 거는 금융 이제 서류가 이제 저기가 사망하시거나 이제 중간에 이동하신 경우에도 금융증빙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신청 가능하세요. 그건 저희가 요건을 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좀 진행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금융증빙이라는 게 100% 중간에 최초 설립 당시가 있고 유상증자 당시가 있는데 최초는 없고 유상증자 당시는 만약에 갖고 계시다 그러면 사실 100%는 없는 거지만 50%의 금융증빙을 가지고도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볼 게 아니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할 사항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 입증 시 이제 부담하는 세금이 제척기간이 이제 경과로에서 없거나 내지는 이제 부담 가능한 수준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명의신탁 이런 거에 대해서 차명주식을 정리할 때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드려요, 대표님에게. 이 해지 하나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반 양도로 갖고 왔을 때, 내지는 그냥 증여세를 좀 내시더라도 저가 양수도로 하셨을 때, 내지는 그냥 또 그냥 증여도 혹시 가능한 친인척한테 있다 그러면 증여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차명주가.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제안을 해드린 다음에 그중에 가장 대표님한테 절세적으로도 그렇고 안정성 있는 걸 제안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세부담 사실은 이 방법이 명확하더라도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봤더니 이거 할 수 있어요. 명의신탁 일반 해지로 증인증명이 있어서. 근데 우리가 다 해보니까 뭐 중간에 증자도 많이 하셨고 또 실제 또 재신탁을 또 많이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지금 양도로 만약에 갖고 오는데 세금이 3억이라 그러면 명의신탁 해지를 했더니 세금이 6억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지금 제척기가 좀 지나서 좀 주민증명은 명확하게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게 나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제안을 좀 디테일하게 좀 해드릴 필요가 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 제척기간치가 지나서 세금이 없거나 부담 가는 수준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명의신탁 시점 시 반드시 이제 고려해야 될 대표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를 보시면 차명주주 간의 주식 이동 방식으로 재명의신탁한 경우. 이게 결국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질하고 다르지만 가세를 증여 의제로 해서 이제 매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는 차명 신탁자께 맞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가세한다. 라고 봤을 때 이렇게 제 명의 신탁 원래 차명주가 또 다른 사람한테 차명해서 다시 또 양도하고 이렇게 되면 다 그 시점만에 증여로 또 보시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이제 가중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으신 거고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 그 시점에 만약에 그 자금을 대표님이 다 되셨다 하더라도 증자를 하셨으면 보통 균등증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균등증자로 시가로 하셨으면 문제가 없으세요. 본인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은 다 그냥 액면증자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 또 주식을 또 재증여한 거로 보기 때문에 세부담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와 별개로 이제 무상증자라는 게 있는데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해서 증자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재신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세에서 제외되셔서 약간 이걸 우리가 이 전체적인 걸 따질 때 일반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는 다르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라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차명주주가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실제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사망하신 경우가 꽤 있으신데 실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소화를 했는데 7명 중에 2명은 사망하셨더라라고 해서 진행했던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사망했는데 명의 개설을 했는지 내지는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도 명의 개설을 했을 때는 또 재신탁으로 보고 개설 안 했으면은 그건 또 세금이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그 두 가지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담의 차이가. 그래서 이왕이면은 개수가 안 된 상태로 그냥 갖고 계신 게 사실은 또 좋으신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익 배당 한 경우에는 조금 이런 거 그러니까 일반 명의신탁 경우에는 우리가 조세 회피 목적이 다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봐요. 명의신탁 자체가. 근데 이제 부당 행위로는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발기인 수가 부족했거나 예를 들면 가점주주를 조금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같다 부당으로 보진 않고 그냥 일반적 우리가 세금 가산세를 매길 때도 일반 가산세를 매긴다 그러면 이 배당은 조세 회피 목적이 굉장히 명확해요. 직접적이고 이미 차명주주들한테 돈을 나눠준 다음에 본인이 돌려받음으로 인해서 가표가 이미 많이 줄었고 그로 인해서 세부담을 되게 작게 하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당행위로 판단해서 실제 우리가 이제 무신고 가산세를 매길 때도 부당으로 40% 정도를 매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경우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상담 반대도 보면 가지금이 한 30억 정도 되셔서 본인이 이제 배당으로 한 8억을 하셨대요. 차명주주 여러 명과 나눠서.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만약에 이제 명의신탁 해주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이미 대표님이 한 20%면은 8억에 20% 본인은 이제 1억 6천만 신고를 하셨겠지만 나머지 8억에 80%는 6억 4천은 지금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걸 다시 갖고 오시면 세금 내는 게 한 6억 얼마면 한 3억, 3, 4, 4억 넘으실 거예요. 가산세까지 다 쳤을 때. 그런 경우에는 또 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익 배당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세부담 같은 거 저희가 안내할 때는 결국 세부담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하실 수 없는 경우도 있으세요. 예.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요, 제가 여기 아래 잠깐 이제 보시면 실제 사례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이 업체는 제가 2015년 당시에 여러 군데 컨설팅 업체를 대표님이 만나보시고 저희가 제안한 것들이 가장 디테일하다라고 저희랑 계약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보시면 여러 번의 유상증자 여기 보시면 2004년도에 유상증자 2억을 하셨고 2006년도에도 2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배당을 한번 하셨고 그로 인해서 진짜로 배당하신 걸 또 명확하게 돌려받으신 근거는 좀 있으셨던 케이스였고요. 최초 당시에 우리 증자나 뭐 최초 주급납입에 대한 금융증빙은 하나도 없으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는 2015년 저희가 계약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한 신고권이 그다음 많지도 않았고 제가 그냥 보기에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사실 세금 안내는 안 내드리고 그 당시 이제 명의신탁에 대한 확인서만 사실은 써주고 그걸 공증받으면서 종신 한 930 정도 계약을 했던 업체였는데요. 이 업체가 이제 저희가 신탁 확인서만 해주고 나서 해준 일이 없다 보니까 그 뒤로 다 여기 지금 16년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차명인데 그 당시에는 16년도에 해준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배우자 및 자녀 두 분한테 좀 증여를 하고 차등 배당을 좀 해드렸던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17년 이제 오래되니까 대표님이 자기는 좀 이게 좀 차명 주식 있는 게 너무 좀 불편하고 싫다. 세금을 좀 내더라도 본인은 하시고 싶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때 이제 부랴부랴 이제 사실은 자료를 그때 받았어요. 올 2월에 다 받아가지고 대략적인 세금을 다 계산해봤더니 한 세금이 한 8,700 정도 나오셔가지고 그 세금 한 8,700 정도 나오신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대표님 최초 당시 금융준비도 없으시고 증자 당시 금융준비도 없으신데 그나마 이제 그 배당에 대한 거 돌려받은 것도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기장 세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 해보지는 않으셨는데 그냥 계속 위험하다고만 하시니까 이게 이제 법인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좀 불안하신데 제가 이제 했던 얘기가 이 업체가 16년도에 그 불시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합 이런 거 다 갖고 갔어요. 그냥 부처에서. 근데 별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갔거든요. 한 얼마 안 내셨다고 3천만 원인가 내시 끝났다고 하시길래 그럼 어차피 법인 세무조사를 확대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작년에 이미 받았는데 차라리 올해 그냥 진행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안전하실 것 같다라고 해서 대표님도 거기에 호응을 하셨고 그래서 진행했던 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언지를 하고 혹시 잘못되면 그렇게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여기 아래 이제 보시면 신고는 저희가 2017년도 2월 달에 신고 접수를 했어요. 이때 차명주주가 이제 동작하고 담실 다 세 분이 다 주소가 다르셨기 때문에 동작, 잠실, 이천세무소에다가 제가 이제 신고하고 납부 완료했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처리된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7월 13일 날 이제 용인세무소에서 이게 지금 법인이 송파에 본점이 있고 지점은 이제 용인에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용인세무소 최종적으로 연락이 와서 이 업체 맨 위에 보시면 설립일이 2002년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여기를 만났을 때 대표님한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2001년도 7월 23일 이전 설립법인이셨으면 저희가 간소화를 뭘 해드릴 수 있다. 간소화는 금융증빙이 없으셔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서. 저희가 해드렸을 텐데, 이게 6개월 차이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왜 이거를 3명으로 하셨냐. 이미 그때 상법은 바뀌어서 발기인이 3명이 아니어도 가능하셨는데,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당시 법 바뀐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법무사님이 당연히 3명이 바뀐 걸 모르고 3명이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셔서 사명을 줬던 게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본 게 왜 간소화로 하지, 명시딱 간소화로 하지, 일반 이게 해지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셔서 그 업체는 2001년도 7월 23일 이전 설립법인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6개월 뒤에 이제 설립하셔가지고 그게 해당이 안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건 인정해 줄 테니까 2013년도에 배당후도 신고한 거를 다시 정확하게 다시 수정 신고해라 라고 하고서 아예 이제 완료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드릴 말씀은 결국에는 이렇게 100% 금융준비금이 명확하지 않아도 이런 정황상 근거나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례 발표를 한 거고, 여기 좀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처음에 8대 1대 1이었어요. 대표님이 이제 80%나 갖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보시면 이제 증자, 유상증자를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48%로 내려가고 이 불균등 증자를 하셨어요. 보통은 이제 이 지분율이 똑같이 동일하게 하면서 이제 균등 유상증자를 하시는데, 이 지분율이 바뀐 이유는 제가 여쭤보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점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 세무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셔서 그 당시 이렇게 불균등으로 하셔서 좀 약간 좀 특이했던 거고요. 저희가 사실 이런 신고가 들어가면 이런 거에 대한 조서를 다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써서 보내요. 그래야지만 받으신 조사관님이 대체 이 회사가 연역이 어떻게 됐고 어떤 사유로 유상증자를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다 이 당시는 가점주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이 원래 80%였는데 낮춰서 해서 불균등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보시면 2006년도에 또 한번 증자를 하시면서 또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본인의 조카였던 강 누구에게 이게 신주 발행을 그때 하셨어요. 이건 또 왜 이렇게 하셨냐. 그때 여쭤보니까 하신 얘기가 자기 가점주주 회피하기 위해서 여기도 좀 그렇고 그냥 여기다가 조카했다 했대는데 이분 친족이셔가지고 이미 가점주주가 되셨어요. 이게 48%에 이 6%까지 하면 50%가 넘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내들을 다 잘못 받아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혈족, 뭐 육촌이네 혈족 및 사촌이네 인척한테 주식을 같이 갖고 있으시면 이미 다 가점주주예요. 다 합산해서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신데,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잘못된 그 조언을 듣고서는 이렇게 해놓으신 경우가 많으셨죠. 보시면 이제 이런 케이스로 어쨌든가 두 번의 유상증자, 그리고 이게 불균등 증자였던 거, 이 당시 갑자기 뭐 신주 발행 형태로 이분이 들어오셨던 이런 사항들을 다 명확히 기술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통과됐던 케이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금융준빙이 100% 명확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뭐 중간에 배당을 해서 뒤로 돌려받은 내용이 좀 명확하시거나 그 앞에 이게 조사를 저희가 하다 보면요, 세무관청이 어떤 걸 보냐면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사실 2004년도, 2006년도지만 그 당시 2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큰 금액이었어요. 잘 돌이켜봐서 생각해 보시면. 근데 이 2억을 차명주주들이 납입할 여력이 있는지를 가세관청이 다 조사를 해요. 실제로는. 비록.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년 만에 사실 이 분들이 가져가는 급여가 월에 200, 뭐 만화에 300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를 다 파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 우리가 그 조서 쓰고 이럴 때는 다 음지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실제 명의신탁 우리가 심의위원회 갔을 때도 그분들이 다 조사관님들이 다 찾아보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실제 그 당시 삼명주주가 납입할 여력이 있었는지, 재산상은 얼마나 있었는지, 뭘 했었는지, 뭐 급여는 어느 수준 이런 것들 다 파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다 면밀하게 검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일반 명의신탁 해지는 이제 방금 전에 그 말씀 좀 드렸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소송을 통해서 명의신탁 해지가 이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적합한 사항을 좀 보시면요. 당사자 간에 이제 일단 합의가 일단은 필요하세요. 합의가 돼야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면은 이제 간소화 요건이 충족하냐. 충족하면은 명의신탁 간소화를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간소화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이제 명의신탁이 입증 가능하다. 저희가 뭐냐면 금융준빙이 있냐 없냐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금융준빙이 있으면 명의신탁 해지로 해서 환원을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건 이제 소송으로 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당사자 간 합의가 불가능한 건 무조건 소송을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불가능해서 사실 금융준빙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저게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는 거긴 이제 약간 세모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뭐 배당을 통해서 실제 배당을 했고 뒤로 돌려받는 근거를 명확하게 좀 만들어 놓고 앞으로 한 3년이나 2, 3년 후에 이거를 좀 가지고 오는 걸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근거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다. 소송으로 하시는 적합한 상황은 이제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주의사항을 좀 보시면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문은 가세관청에서 이제 실질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제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예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이제 출석하지 않거나 내지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시면 걸석 재판해가지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짜고 하는 거야. 이미 다 이 재판이 열리기 전에 다 차명주저하고 다 이미 합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그래 이거 그냥 아까 너 오지 마. 그냥 그래서 진행되는 이런 소송들은 가세관청이 나중에 봤을 때 부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저희가 제안을 하더라도 그냥 차라리 소송을 하자. 이제 실제 양쪽에서 소송을 하고 변호사를 따로따로 선임하신 다음에 이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뭐 결석 재판 이런 식으로 그냥 하게 되면 저기 분명히 가세관청에서 그게 판결을 받았다고 오케이가 아니고 분명히 부인당하면 그때 가서 이제 조세불벽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힘드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좀 해드렸고 지금도 이제 사후 관리를 보면 지금 뭐 여러 군데 업체에서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가보면 실제 이제 판결문 받으셨는데 그 뒤에 사후 관리를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받은 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도 좀 나눠서 보게 되면 제척 기간이 사실 지났으면 세무적으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당장 판결문 받았고 이제 뭐 그 명시타 이미 다 뭐 다 입증이 됐고 이러면 제척 기간이 지났으니까 신고를 할 게 없죠. 세금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쯤 그 서명자료가 나올지.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주식등 변동상환 명세서에 이 명의 개서만 바꾸는 거예요. 명의신탁 환원으로 바꾼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서 이제 가세관청에서 이게 언제 서명자료가 나올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척기간 지나지 않았으면 당연히 이제 세금이 나오면은 당연히 세무신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결문 받고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도 어쨌든 간에 그 세무적인 제척기가 지나지 않았고 세금이 나온다 그러면 세무신고에 대한 사후관리는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제가 그 오늘 이제 설명드린 거는 차명주식을 해결하는 방안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실명전환, 간소화라고 했던 부분하고 우리 명의신탁 일반 해지라고 해서 금융증빙이 있거나 또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능하신 경우에는 일정 부분 100% 금융증빙이 아니고 50% 이상 정도만 본인들이 정황상 그거를 밝힐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명의신탁 해지가 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으로 하시는 방법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안 되시고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차명주주가 내 거다. 나는 그게 아니다. 신탁한 게 아니다.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저희가 가세관청에서 그게 명확하다 하더라도 차명주 동의가 없으면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비투수자 간의 저가 양수도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이런 플랜을 하지 않는다. 리스크가 걸렸을 때, 명의신탁이 걸렸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명의신탁인 거를 입증하실 수 없을 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쓴다. 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번 때는 기존에 이제 간소화에 대한 거에 대한 사례, 실행했던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명의신탁 차명주식은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솔루션이기 때문에 뭐 이제 제가 같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뭐 이거 명의신탁 해지 세금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사실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제안을 다 드리고 그 중에 어떤 게 대표님들에게 최적화되고 리스크가 적은지에 대해서 다 언지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팀장들이 가셔서 혼자 하시기는 어려울 거니까 이왕이면 동행을 통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